트럼프 당선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언론은 이걸 맞추지 못했는데 당선을 판단하신 그 근거가 있으실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가 일단 이제 트럼프는 네.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 또는 준비된 정치인입니다. 예, 예. 그에 비해서 이 해리스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이제 4년의 집권 기간 이외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4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허송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약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어젠다 47이라 해서 40개가 넘는 직접 세부적인 공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자체도 워낙 인기가 없었는데다가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그 3년 넘게 4년 가까이 부통령으로 일한 해리스가 나와서 네.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한 감동 이걸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미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계속 3년 연속 예. 지금 현재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똑같은 그 논리라든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서 트럼프가 훨씬 앞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인기가 없고 국민적인 그 지지도가 훨씬 낮은 바이든 정부와 차별하지 못했다 해리스가. 차별을 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계속 그 일관되게 네.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 네.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운 걸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차별화한 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동안 그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공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더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제 스스로 좀 창피하기도 했던 게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네. 선거 직전에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여론 조사가 미국에서 횡행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언론 지형도 이렇게 상당히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하다가 이제 네. 퇴임한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미국 언론이 저희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네. 좋은 그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이 금융위기라든가 또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언론 산업 자체가 디지털 이 문명의 충격 속에서 많이 이제 인쇄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 변동에 많은 구조적 전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주류 언론 매체 이른바 엘리트 매체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좀 그렇습니다만 CNN 등등은 모두가 사실은 그 친민주당 성향화 돼 버렸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뭐 민주당 당원이 되어서 이게 득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이른바 이제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든가 예. 또 평등, 이퀄리티, 그다음에 인클루시브니스, 포용성 뭐 이런 명분에 대해서 이런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혹해서 매혹돼서 스스로 점점점 그 리버럴화, 진보화 또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서 좌파화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 언론의 거의 90% 이상이 약간의 이 정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거의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체 중도인 정도가 폭스뉴스이고 예. 오른쪽에 있는 매체는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든가 예. 뉴욕 포스트 뭐 이런 정도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로 하는 뭐 브라이트바트 뭐 이런 정도만 약간 우파를 표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폭스뉴스도 그렇게 우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어렵죠. 예. 뭐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그걸 극우 매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극우가 아니고 네. 뭐 보수 또는 약간 중도 우파 이런 정도입니다.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언론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예. 최근 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자기 지지자, 공화당 등록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지지자, 아. 그 신뢰도가 뭐 이런 상태로 사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이제 뭐 특파원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언론사마다 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매일 아침 보고를 하면서 그 준거 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겁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 관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뭐 기자들이 저도 특파원 해봤습니다만 취재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그 논조라든가 거기에 있는 팩트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또 회사 안에서도 그것을 어떤 이 여과 없이 네. 그대로 보도를 하니까 거의 그냥 우리 한국 언론이 미국 주류 언론 매체 그것도
미국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매체들의 시각과 생각과 거기 편견, 특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뭐 말 한마디 실수하거나 좀 뭐 속칭 뻥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막 대서특필하고 문제 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그런 데서 비판하거든요. CNN. 그걸 하고 트럼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신문도 똑같이 한국 방송도 마찬가지고 따라간다는 것.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죠. 사실 그 국민들을 오도한 거는 저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옛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동인 서인이 가서 그죠?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거기에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국가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고 여론조사 뭐 결과를 보니까 그 투표식 결과를 또 비교해 보니까 샤이 트럼프는 있었는데 또 히든 해리스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가 사고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이제 보도도 사고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한 뭐 반성이나 뭐 없죠. 없습니까? 사실 뭐 미국 언론도 그거를 앞으로는 이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정도 돼가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맹종을 했습니다. 그죠? 맹신을 했는데 미국의 여론조사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답률이 과거에 비해서 무척 낮아졌어요. 한 20년 전 그것도 역시 갤럽이나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보면은 추이를 보면은 20년 전에는 응답률이 30% 40% 됐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다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응답률이 언제냐? 2021년에 나온 걸 보면 3% 정도가 됐습니다. 3%. 네. 그리고 실제 미국 여론조사들의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응답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1,0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쪽은 계속 그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계속 공화당이 있습니다. 그 편견이 작용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의도라든가.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매체들도 그렇고 또 미국의 매체들이 트럼프가 적게 나오고 해리스 잘 나오는 거는 계속 크게 보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해리스가 7월 23일 이 무렵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착시 현상을 빚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선 본투표 이틀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뭐 56대 43 뭐 이런 식으로 당선 확률이 그렇다. 또 아이오와 주에서 상당히 뭐 트럼프가 원래는 거기가 공화당 기본 당선되는 곳인데 뭐 완전히 역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는 표본 자체도 800명밖에 되지 않고 뭐 이거를 침소봉대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샤이 해리스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희망 섞인 진짜 그 뭐 미국의 좌파 언론 매체라든가 또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그러 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투표하기 며칠 전에 저도 방송에 출연해서 아니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여자가 아니냐? 남자보다 여자다. 여정력. 그렇죠. 그리고 이 백인 여성들이 많이 이제 남편 몰래 투표할 거로 기대한다고 막 그 외신에서 나오는데 사실 나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인 여성들이 과거에 힐러리처럼 이렇게 검증도 되고 실력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미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 자질과 경험, 경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과연 해리스가 그렇다고 볼 것이냐. 해리스는 하워드 대학이라고 흑인들만 다니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뭐 별로 그런 톱 클래스 대학도 아닌 거기서 졸업하고 진짜 뭐 로스쿨 졸업해서 검사 한 거 이외에는 한 번도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 정치도 딱 한 텀 6년 하다가 또 운 좋게 이렇게 부통령으로 발탁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경륜이 거의 없어요. 검증도 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 그 대선 기간 중간에 그 7월 23일부터 거의 한 100일 조금 넘는 기간인데 11월 5일까지 그 하면서 그럼 해리스가 과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비전에서 어젠다에서 확실하게 다른 걸 하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그 반 트럼프 정서, 네버 트럼프 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실패했죠. 생각보다 그리고 연설도 잘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해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그 주요 경합지를 모두 쓸어갔고요. 특히 블루월로 불리던 이제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도 모두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압승한 배경은 어디에서 과연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이제 펜실베니아 뭐를 비롯한 7개 경합주에서 경제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전체가 이제 경제 지표는 좋은 편인데 그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거든요. 사실 뭐 국민 소득 그 아니면 GDP 성장률 높다고 해가지고 모두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경합주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북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세 곳하고 네. 그다음에 북위 37도 이남에 있는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 네 곳 뭐 이런 곳 정도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특히 미국 전체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고 또 그 와중에도 소외된 뭐 근로자들이라든가 이 노동자들은 대도시 중도시 이외의 곳에서는 상당히 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특히 펜실베니아가 19명의 선거인단으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곳이었는데 해리스 자체가 그 서부 지역 출신이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이 셰일가스라든가 또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채광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 또 그게 이제 주요한 경제 그 생활 수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이제 친환경을 이유로 해서 과거에 보면은 그 상원을 하거나 검찰총장 할 때 계속 그런데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와서 자기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약간 이제 또 입장을 바꿨는데 그게 그 미국 사람들 다 알죠. 눈치를 알죠.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예리하게 공격해서 이거는 해리스가 잠시 그 선거를 위한 입장을 바꾼 거다. 다시 만약 대통령 된다면은 반드시 그걸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전 발언이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4년 전에는 바이든은 원래는 이제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델라웨어주나 펜실베니아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생활은 또 펜실베니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훨씬 또 백인이고 거기에 대한 유대감이 있어요. 오랜 동안 이 서로 쌓아놓은 그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서부 반대에 있던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백인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죠? 그 이게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때 쓰였던 이 선거 모델이 더 이상 미국에서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PC주의나 뭐 동성애, 이민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미국 내에서 좀 상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그 8년 집권을 했는데 2008년에 당선될 때는 가장 이제 핵심이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 해가지고요. 예. 그 흑인과 또 소수 인종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백인 중에서도 그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주의나 예. 워키즘 이런 이제 진보적 어젠다에 공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 그 정치 연합 정치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그 당선이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바람이 계속 이제 오바마 8년 동안에 있었고 잠시 그 이 바이든 그죠? 바이든에도 그 트럼프 4년을 거친 다음에 또 바이든 4년도 해서 거의 12년 동안 그렇게 됐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든가 뭐 소수민족 또 뭐 여성 뭐 여러 가지 또 장애인 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뭉쳤었는데 뭐 그거에 계속 거기 도움되는 어젠다만 정책을 많이 폈죠. 미국 네, 이제 예. 특히 바이든 4년 그 오바마 8년 동안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중학생이 자기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예.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 전환한 사람 트랜스젠더를 그런 트랜스젠더의 날이라 해가지고 예. 3월 31일을 그걸 국가 공휴일 아니면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소유자 성전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많이 그렇죠. 작용했다. 이게 예. 너무 익스트림으로 간 거죠.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거든요. 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이라 그래갖고 다른 화장실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950 이하의 그런 절도나 마약 그렇죠. 같은 소지를 경범죄로 또 다룬다. 이래서 그렇죠. 절도를 해도 이게 처벌을 받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지금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그냥 마약 중독 내지 마약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좀비처럼 네. 길가에 막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 뭐랄까 노숙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헬렐레 해가지고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이 됩니까, 그죠? 얼마나 시애틀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최근 20년 동안 오바마 된 2008년부터 급속도로
물론 그 씨앗은 뭐 클린턴 8년 동안에 좀 뿌려졌지만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야, 미국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고 우리나라의 모델이고 세계 민주주의 모델인데 네.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돼? 그렇지만은 미국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은 미국이 이런 좌파 이념에 의해서 너무나 그 진짜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스스로 붕괴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네. 크리스찬 네이션이라 그래서 사실 지금 11월 초 중순부터 미국이 원래 저도 90년대 후반에 미국에 뭐 조지타운 CSI에서 있었습니다만 가면 그냥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예. 진짜 나라 그 사회 전체가 뭐 한 달이 아니라 2달 가까이 이 약간 성스러운 기분이 들 그런 정도의 나라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는 뭐 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걸 보면은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 예. 못하게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그 주입한다, 강요한다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해피 할러데이 이런 식으로 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미국도 미국 많이 대단한 거죠. 바뀌었네요. 네. 제가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을 오늘 제가 책을 여기 사실 DP해놨어야 되는데 제 책을 모르고 안 갖고 왔네요. 근데 책 그 신의 개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가 그 책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책을 한 4시간 만에 한번 독파를 하고 이걸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너무 책이 재밌고 그다음에 분석이 잘 돼 있었고 잘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은 더 이상 강력한 슈퍼파워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 등을 최우시하는 그런 네. 정책을 또 펼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지요. 예.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추종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미국이 잘 되어야 또 우리도 같이 잘 되고 미국의 보호와 서로 협조 속에서 한국의 안보라든가 한국의 세계에서 나갈 그 방향과 거기에도 힘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재정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올해 2월 달에 재정 적자 내셔널 데트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였어요. 34조 달러. 네. 어우.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그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 뭐 근데 아직까지 36조 달러는 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35조 달러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뭐 몇십 배 예. 되는 그게 예. 빚이 있는 건데 그리고 35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35조 달러일 예. 경우에는. 근데 그 1조 달러가 우리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실감이 안 나는데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최고잖아요. 예. 여러 나라 뭐 밑에 2등, 3등 하는 심지어 한 6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천조국이죠. 예. 그렇죠.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뭐 중국,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그 국방비가 8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8,200억 달러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많은 것을 2천억 달러 이상을 더 많이 이자 갚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야 거긴 달러를 찍어내는 소위 발권국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지만 네. 그게 쉽지 않죠. 아.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되겠어요. 뭐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그 여러 이제 국제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미국은 이 슈퍼파워라기보다는 지쳐가는 거인이다, 위어리 타이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나 그의 측근들이 계속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나토에 대해 가지고 국방비를 더 높여야 된다. 예. 뭐 GDP 대비 뭐 1% 있는 건 2%, 또 2% 하고 있으니까 또 3% 해라. 또 이제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예 CBS 방송 또 포린 어페어 기구를 통해서 미국은 GDP의 4% 정도를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한국은 2.7%로 동맹국 중에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까 그 비중을 3% 이상으로 해서 미국과 비슷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간에도 가끔 언쟁을 벌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터프 러브, 거친 사랑을 하지 않느냐. 예. 동맹국이라 해서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할 수도 없다. 때로 동맹국 사이에도 터프한 러브,
가 있을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도 거죠.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뭐 분담금 10배 늘려라 이런 인상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이제 10배가 진짜 10배를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걸 취할 건 취하고 줄 건 주고 해야 될지. 근데 머니머신이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뭐 흔히 ATM 자판기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한국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 트럼프 주니어 장남도 한국에 최근에도 오고 그렇죠. 그 잘 한국 사정을 비교적 알아요. 트럼프 주니어 이제 한국 인터뷰 한 걸 보면은 자기 와가지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김치, 떡볶이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머니머신이란 것은 한국이 워낙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또 바지런하고 목표 지향적이어서 돈을 막 잘 버는 사람들이다. 돈을 잘 버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꼭 그거를 뭐 비하하거나 조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현재 한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달러 올해하고 내년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환율로 치면 10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죠? 네, 10억 달러 넘는데 사실 저희 여기서 스튜디오가 있는 프레스 센터 네. 또는 저쪽에 뭐 여의도에 좋은 빌딩들 네. 한 채 얼마입니까? 값이. 뭐한 몇천억 정도 하겠죠. 예. 몇천억만 할까요? 아.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만에 하나 미사일 하나 와서 딱 한 대만 와서 폭격을 해서 부서진다. 네. IFC 건물이라든가 여기 있는 IFC는 한 1조 할 것 또 1조 같습니다. 넘죠. 예. 사람들 다치고 예. 진짜 뭐 보험에다가 또 그에 따른 증시 대폭락 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런 걸 만에 하나의 사태, 억만 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인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그죠? 그리고 국가의 신인도 먼저 그런 게 전쟁 한번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서울의 중앙부에 중심부에 그런 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조 원, 2조 원 아끼려 하다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양보나 그런 걸 양보라기보다 돈을 높여주면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125번 그 뭐 선거운동 기간 빼고 올해 5월까지 125번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왜 무조건 그 방위비를 다 대줘야 되느냐? 그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을 거의 뭐 자기는 자꾸 4만 명이라 그러지만 28,500명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가 있는데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125번 얘기했대요. 에휴. 그리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 말하라고 자기 집 사저에 있을 때 뉴욕 타임스 백악관 팀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기 책에 쓰기 위해서 네. 책 쓰기 위해서. 네. 아니, 대통령 4년 하면서 제일 못해서 아쉬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두 번째가 이제 독일 자동차 수입한 거에 대해서 관세를 확실히 더 때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그렇다. 그래서 2기가 되면 꼭 하고 싶다. 그건 예.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고 그게 책에도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가 아무리 뭐 예측 불가능하다, 개팍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꼭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잘 사니까 작년에 444억 달러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냈는데 그 중에 10%만 해도 44억 달러예요. 네. 뭐 지금 우리는 10억 달러니까 몇 배 낼 수 있거든요. 그 국민의 관심과 의지와 또 판단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내긴 내더라도 진짜 우리가 그 대신에 또 뭘 네. 반대 급부로 받아올 그렇죠. 것이냐. 뭐 예.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사실 트럼프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 또 거래 기술 이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 같은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고 하고 트럼프가 또 굉장히 골프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트럼프와 관계를 맺을지 이 네. 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요. 뭐 골프도 하려고 하고 네. 또 전화도 뭐 하루도 안 지나고 뭐 한 10시간인가 그 후에 한 거는 뭐 상당히 좋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트럼프가 과거에 4년 전, 8년 전이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그 4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에 낙선하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사람이 됐어요. 네. 더 강한 모습으로 뭐 프랑켄슈타인은 아니지만 터미네이터도 보면은 이렇게 1.0에다가 2.0, 3.0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거예요. 예.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 2.0, 트럼프 3.0으로 진화돼 있고 예.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마가 운동,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죠? 이 마가 운동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마가 1.0이었다면 지금 2.0, 3.0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 이런 사람은 그런 책을 내고 있어요. The New MAGA Deal. 아, 새로운 이제 마가라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격상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 핵심은 더 강하게, 더 신속하게, 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비서실장도 벌써 임명하고 또 국무장관, 외교안보보좌관, 뭐 국토안보부 장관 이 사람 거의 뭐 내정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우리나라 일부 대통령 분들 보면 뭐 하여튼 임명하는데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아, 네. 여기서부터 마가랄까 트럼프 2기의 그 의지와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 내정됐다고 이제 알려진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강령 반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아베한테는 이제 위안부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초강경 반중 노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지 여부에 예. 따라서 앞으로 좀 그렇죠. 달라진 게 많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다가 그랬는데 그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처럼 네. 뭐 아베가 그 잘 보였습니다. 저도 물론 아베를 배우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좋은 거 접대해주고 예. 뭐 밥 사주고 뭐 좋은데 또 일본에서 자기들 뭐 스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오모테나시. 그렇죠. 예. 극진하게 오모테나시 외교를 했는데 그것만 해서 되겠느냐. 예. 그리고 골프 치다가 벌려도 넘어지고 이러면 뭐 친해지고 좋은데 저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일본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일본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알맹이가 있구나. 네. 일본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오픈 앤드 그 개방된 그죠? 예. 프리 뭐 인도 퍼시픽 이런 개념을 내서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맞서 싸우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거를 외교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하십시오. 네. 그걸 트럼프가 몇 번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강력한 그게 되겠다. 인도 태평양에서 하나의 그 교두보 핵심 그게 된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진짜 한국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뭐 이런 식의 알맹이 있는 대화로 트럼프를 잡아야지. 예. 그냥 뭐 골프만 친다 그래가지고 허허허 그래서 예. 그 한국 됐어 오케이 이러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골프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그럼요. 많겠다. 이런 거기에 생각이 드네요.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아예 골프를 아예 잘 쳐가지고 트럼프가 와 이거 너무 잘 쳐서 내가 네. 부러워 죽겠네. 야 이건 뭐 어니 엘슨이 뭐 디샴보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트럼프는 자기 말로는 엄청 잘 친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잘 치죠. 예. 그거는 뭐 최근에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인정할 정도예요. 예. 몇 년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근데 이제 트럼프도 최근 우리나라를 또 언급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군함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화 오션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조선이나 방위 산업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아쉬워하는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은 미국의 해군력 자체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건조 능력이 미국이 1위라 하면 중국이 233이라고 미국 의회에서 해군 이쪽의 파트에서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그렇게 냈을 정도예요. 예. 뭐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국이 미국에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완숙하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면은 미국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나라 관료들을 만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2기 정부 사람들이 한국에 신뢰를 하고 한국에 그래 좋다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교 안보나 또 경제 안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트럼프 쪽을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튼간에 좀 더 뭐 당당하게 하긴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실리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마르코 루비오 이런 사람들 강경파, 대중 강경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국에는 훨씬 좋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은 오히려 기회의 공간,
또 거기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아마 트럼프 정부는 너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예. 그거 분명히 하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를 한국 정부에 그걸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처럼 일본도 뭐 중국어 척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미국 네. 편에 서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든가 미국이 혼자 벌이고 있는 또 대만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돼요. 돈만 방위비만 뭐 10억 달러 하는 거를 20억 달러 하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형님 뭐 그만 가만 놔두세요. 예. 이렇게 한다 될 게 아니에요. 교수님도 그런데 책에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관측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화웨이 같은 이제 뭐 화웨이나 샤오미나 중국 IT 기업 퇴출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할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뭐 반도체나 뭐 휴대폰이라든지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누렸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또 앞으로 트럼프 2기에서도 누려볼 수 있을 것 잘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또 고용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공장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고용 창출 많이 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 많이 한 것이 트럼프가 꼭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이 IRA라든가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야 뭐 지금 한국 정부 윤 대통령 당신 바이든 편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또 해리스도 이번 대선 유세 기간 중에 한국은 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트럼프가 또 미국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뭔지, 세계 질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잘 해서 뭐 우리의 그 줏대를 없이 그 미국에 무조건 딸랑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그 주체성, 우리의 뭐 자주적인 그 우리나라의 또 자강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도 진짜 단순히 그 미국에 종속되거나 미국의 그 하위 국가가 아니잖아요. 당당한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라서 미국을 이렇게 뭐 요리한다 또는 활용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외교의 힘, 또 국가 경영 능력의 힘이 가장 이제 키워야 되고 절실한 때죠. 그 제가 기억하고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폼페이오 자서전을 봐도 그렇고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고 케미가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접촉을 하게 된다면 둘이 스타일이? 뭐 그건 노력을 하기 나름이죠. 그 노력하기 나름이고 무엇보다도 뭐 스타일로는 좀 쉽게 안 맞을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약간 검찰 출신의 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사실은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보수 기질 카리스마 있는데 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뭐 달라지면 몰라도 약간 소프트하지는 않잖아요. 윤 대통령도 뭐 그런데 물론 이제 영어에서는 뭐 높은 말 낮은 말 없으니까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겉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마음이 그 진짜 내가 트럼프를 당신을 존중하고 또 미국에 또 도움도 되고 한국도 같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나 이제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또 핵무장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도 하자, 업그레이드라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주고서 그 대가로서 그것만 집착하는 거는 좀 약간은 패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서로의 이 신뢰 관계, 신뢰 형성, 트러스트 빌드업이 필요한데 그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도 그게 뭐 이렇게 한번 몇 번 밥 먹고 수닥수닥 해가지고 오케이 하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원자력이라는 문제가 이 한국에 대해서 허용했을 경우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뭐 대만, 일본 완전히 그 아시아 전체가 이 핵 도민하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이 귀중한 협상 카드를 이걸 냈을 경우에 미국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거절을 안 할 거예요. 그래 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시간만
1년, 2년, 3년, 4년 훌쩍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우리 그냥 미국에 서비스만 해주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장기 과제로서 좀 중장기 과제로 하면서 우리에게 더 실속이 되는 거 과연 무엇인가, 그죠? 뭐 미국에 우리 수출하는 여러 가지 뭐 철강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뭐 관세 같은 걸 뭐 면세한다든가, 네. 아니면 또 반도체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뭘 한다든가, 뭐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방위 산업에 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핵 잠수함을 같이 공동 건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핵카드를 했다가는 진짜 그거는 뭐랄까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 가져오지도 못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그 4년 만에 금방 한다는 거를 장담 못 해요. 그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이 대북 전략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예전 이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결과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 2기에서도 혹시나 그때와 비슷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다시 네. 둘이 접촉을 할지 그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 그래도 실패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선순위가 북한이 그렇게 앞에 있을까 혹은 뒤로 밀린 게 아닐까, 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예. 종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종식시켜서 그 에너지를 이제 이 대중국 봉쇄, 왜냐하면 중국의 미국 추월 또는 미국 공격 작전, 이 뭐 공격이란 말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이 중국 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스텔스 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집중을 하겠다.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관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그 직접 협상, 직접 정상회담, 그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의 특히 보수층 입장에서 절대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해봤자 그게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트럼프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국이 좀 더 오픈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왜 이렇게 과거에만 집착하느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최근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신뢰의 깊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또 한국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신이 미국하고 북한 만나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미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 또 북한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15에 이 8.15 독트린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비전 이걸 밝혔는데 그 네. 핵심이 이 자유라는 가치의 북한 또 한반도 전체로의 확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자유의 확산이라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몇 개라도 다는 거예요. 이런 걸 꼭 해달라. 단순히 그 북한 비핵화, 그죠? 뭐 이런 거 ICBM 뭐 고도화 개발 제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의 이 지옥처럼 네. 강제 수용소처럼 살고 있는, 물론 평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사람들도 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절대 그 부정 못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카드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물론 정책적으로 잘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트럼프가 좋다. 이게 진짜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북한의 몇백만 또는 몇천만, 2천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 미국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방향이 단순히 그 미국만 안전하게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김정은 너 훌륭하고 뭐 나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비전과 애정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해. 아니면 뭐 우리가 서로 이 정보와 아니면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해줘.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면 또 뭐 그런 게 하는 거고. 우리 트럼프가 명분 또 있잖아요. 상당히 또 명예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또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카드, 우리의 국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책에서 이 트럼프발 경랑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 대한민국의 세계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한국 지도층들의 어떤 뭐랄까 국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세계사와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사실 그겁니다. 한반도가 이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국 주도의 한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와 인권과 또 평등이 실현되는 이 가치가 북한들도 확산돼서 북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김정은에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런 얘기 쉽지 않은데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국가 전략을 전하고 또 그러면 트럼프를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 그런 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전쟁 조기 종식을 여러 번 이제 주장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뭐 휴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입장을 좀 견지하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뭐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직접 파병을 하지 않는 거는 훌륭한 선택이고요. 물론 당연히 참관단 같은 건 보내가지고 예. 그 현대전 뭐 그렇죠.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 트럼프 이게 꼭 출범이 아니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수록 한국에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단순히 뭐 어느 나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뭐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또 그리고 심지어 뭐 라면 회사들 무슨 회사 얼마나 많죠. 많아요. 예. 예. 그런 회사들이 다 이 전쟁 때문에 사실은 스톱이 돼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LG전자의 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 가전제품 어떻게 됩니까? 그 LG전자 분들 얼마 전에 잠깐 봤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완전히 철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거기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제 완전히 어디 동토의 나라에서 이제 100년, 200년 이제 너들 안 보고 살겠다 이런 몰라도 네. 그 몇 달 전까지 아니면 재작년에 팔았던 거 이런 거는 그 AS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 상당히 점유율도 높였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본다면 그렇고 또 무엇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이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돼 가지고 뭐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그런 상당히 고급 군사 기술, 뭐 핵 잠수함이라든가 예. 또 이게 고성능 고위도 정찰 위성 이런 걸 다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손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또 확보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북한, 러시아의 이 협력 관계를 빨리 와해시켜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송희달 교수님과 함께 북한 그리고 미국 트럼프 앞으로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좀 상세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